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사실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이 첫 시간에 이거 공부했죠? 예, 그리스의 정신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했었습니다. 호메로스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알렉산드로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이죠. 처음부터 끝. 그러니까 호메로스부터 알렉산드로스까지 어떤 그리스의 정신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쭉 제가 개괄적으로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쭉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공부를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바로 첫 번째 책 일리아스에서 나왔던 이 격투 장면이죠. 이 헥토르와 아킬레스가 서로 일합을 겨루던 그 장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헥토르가 이제 한자 독백했던 이 이야기죠. 이제 헥토르가 창을 확 tus는데 창이 다 빗나갔어요. 자기가 이렇게 죽을 운명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말로 신들께서 나를 죽음으로 부르시는구나. 인간은 모두 필멸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악한 죽음이 가까이 있고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으니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내 결코 싸우지도 않고 명성도 없이 죽고 싶지 않으니 후세 사람들도 들어서 알게 될 큰 일을 하고 나서 죽으리라. 이게 호메로스의 첫 번째 책 일리아스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필멸한다는 거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지 않겠다는 거죠. 필멸의 명성을 남기겠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 바로 호메로스의 첫 번째 책 일리아스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 오디세이아의 핵심 내용은 이거죠. 여러분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일이 닥쳐도 나는 이미 노을과 전쟁터에서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고생을 했어. 그러니 이들 고난에 이번 고난이 추가될 테면 되라지요. 라는 어떤 자기 운명에 대한 사랑, 아모르 파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 사람 첫 번째 서사시인이었던 호메로스가 첫 번째 서사시였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배를 보는 느낌이 사뭇 다르죠. 그죠? 예.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자신의 몸을 먹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 선장의 모습에서, 저 선원들의 모습에서 예전과 다른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 오디세우스처럼 우리도 인생에 주어진 그 항로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고, 그 성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시련을 내가 극복하겠다, 극복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다, 나는 그 운명을 사랑하겠다 라는 그 정신이 바로 호메로스가 우리에게 첫 번째 해주었던 이야기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 하면 어떤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스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신화 중심이거나 아니면은 철학 중심이라는 겁니다. 전자가 그렇게 된 것은 이윤기 선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만화책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많은 이야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건 아마 교수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교수들이 자꾸 플라톤 철학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 자꾸 이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리스에서는 신화의 세계거나 아니면 철학의 세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시의 세계거나 아니면 철학의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문학의 세계라고 혹은 철학의 세계라고 하는데 역사가 빠져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 여러분들께 그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역사적 사유의 결과가 신화로 나오고 철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많은 석학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철학적 사유가 전부인 것 같은데, 신화적 사유가 굉장히 우리를 재미있게 하는데 사실은 역사적 사유를 통해서 철학과 그 다음에 신화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를 가는데
그리스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화의 세계에 빠진다는 겁니다. 혹은 철학의 세계로 빠진다는 거죠.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사유를 역사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역사책들을 중심으로 한번 개관을 쭉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를 들어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것들을 해 나가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전공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역사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콘크리트하자 그러죠. 아주 구체적인 그리스의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의 역사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오늘 해보죠. 자,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바로 트로이 전쟁이죠. 이 트로이 전쟁의 이 역사적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호메로스의 기록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약간 파편적인 그런 것들만 남아 있는 도자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 호메로스의 소설을 바탕으로 이제 각색된 것들이죠. 자, 그런데 그때 이 그리스 사람들, 그 당시는 헬라스라고 그랬는데요. 이 헬라스 사람들에게 타자는 누구 있을까요? 타자, 다른 사람들. 우리는 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로 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가 타자입니까? 예? 북한? 서양인. 네, 서양인. 예, 서양인. 중국인? 옛날에는 중국인이었죠. 타자가. 그렇죠? 요즘은 서양인들이 우리의 타자, 혹은 뭐 북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타자 개념을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타자 개념이 뭘까요? 트로이가 저 타자입니다. 트로이. 신화적인 존재였지만, 그래서 보세요. 이 그리스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트로이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이 반인 반마의 이 굉장히 괴물처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타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인 반마의 괴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드디어 그리스 사람들에게 일종의 위기의식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림이 뭐냐면은 다리우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그리스와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헬라스 사람들에게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트로이 사람들, 타자의 개념이 페르시아로 전이되어 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첫 번째 위기가 닥칩니다. 자, 여러분, 트로이 전쟁은 일종의 상상 속에 작은 전쟁을 상상화시켰다고 보면은 페르시아 전쟁은 실제적인 위협이었다는 것이죠. 기원전 499년부터 449년입니다. 외우고 싶죠? 자,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의 침공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중국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페르시아는 저 멀리 트로이 사람들이 살았던 저 먼 땅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그리스를 초토화시키게 되죠. 자, 이것이 그 트로이 전쟁의 지도입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여기 보이는 이 전체가 보시는 것처럼 육해 공군으로, 공군은 없군요. 육군하고 해군이 공격해 와서 아주 초토화시키는 그런 아주 험난한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오늘의 주인공인 헤로도토스가 역사란 책을 씁니다. 인류 최초의 역사서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할리카르나소스 출신의 헤로도토스가 제출하는 탐사 보고서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사된 게 히스토리아입니다. 히스토리아. 여러분,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처음으로 히스토리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탐사 보고서라는 겁니다. 탐사 보고서. 그 목적은 인간들의 행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되고 헬라스인들과 비해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인들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업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무엇보다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자,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화적 사건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이 사건은 제우스가 노했기 때문이다. 포세이돈이 우리를 징벌했다. 이런 해석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사건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록을 남기겠다는 거죠. 기록을 남기겠다. 전후 좌우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상의 세계나 시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책을 왜 쓰느냐? 왜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최초로 역사서를 썼던 이 헤로도투스 위상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나중에 이거 다 우리 공부하게 된 사람들인데요. 헤로도투스 다음에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입니다. 그죠? 아리스토파네스,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아이소클레스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헤로도투스가 있죠. 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의 아버지인 헤로도투스가 페르시아 전쟁의 기록을 하면서 왜 우리 그리스가 이렇게 되었을까를 분석했던 거죠. 역사적 사유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헤로도투스 역사책을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700~800지 되죠. 그죠?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읽기가 어려서 힘듭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은 왕을 나누어서 읽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크로이소스, 키루스, 감비세스, 다리우스, 크세스의 순서대로 이야기가 쭉 진행됩니다. 이걸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자,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이죠. 크세스입니다. 이 사람이 침공에 들어왔죠. 사진이 없어서 이걸 가져왔어요. 왜 없었을까요? 왜?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죠? 기록이 남아있어요. 물론 이건 다 후대에 그린 건데 이런 것들은 부조가 남아있어요. 근데 크세스는 그리스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싫어했으니까 그렇지. 자기 나라를 침공해 들어왔던 사람이니까. 자, 이 크세스가 침공해 들어올 때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입니다. 정조 할아버지. 이 사람이 바로 키루스가 페르시아를 만든 사람입니다. 페르시아를 만든 사람. 이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3시간, 우리 3주 후에 이 키루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로도투스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크로이소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리디아의 왕인데 이 리디아의 왕이 바로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왕조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이 사람이 그리스를 침공해 왔는가. 그리고 그 침공에 대항해서 그리스 사람은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자, 3번의 전쟁이 있었죠. 큰 전쟁 3번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이 헤로도투스가 무엇을 주목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전쟁이 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자, 마라톤 들어보셨죠? 마라톤 전투. 바로 여기가 마라톤입니다. 아테네에서 오른쪽으로. 여러분 이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사진을 유심히 봐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 어디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사유를 하게 되는 패턴입니다. 우리는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면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전 이해를 가지고 사건을 보면은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페르시아가 이렇구나. 이런 지형을 잘 보세요. 페르시아 지형입니다. 바닷가죠.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도착하니까 그리스 이 아테네 군대가 기습작전을 감행하게 되죠.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싸웠던 용사죠. 마라톤의 용사입니다. 제가 마라톤에서 찍어온 건데 그 입구에서 이 뒤에 무덤이 있는데요. 그 마라톤의 용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마라톤을 싸웠던 용사들의 무덤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딱 이렇게 300몇 명의 그 용사들이 묻혀 있는 거.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을 이기고
달려갔죠. 그죠? 달려가서 마라톤이 시작됩니다. 자, 기록을 보십시오. 아테네인들은 페르시아인들과 맞붙어 싸우게 되자 훌륭하게 싸웠다. 우리가 알기에 그들은 적군을 향해 뛰어서 돌격한 최초의 헬라스인들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한 약자였다는 것이죠. 페르시아풍의 옷과 그것을 입고 있는 자를 보고도 참고 버틴 최초의 헬라스인들이었다. 그때까지 헬라스인들은 페르시아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눅이 들게 하는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꼼짝 못해. 그 페르시아 말만 들어도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정도예요. 엄청난 강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마라톤의 용사들이 용감하게 싸움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적과 용감하게 싸웠던 페르시아 사람, 그리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뛰었죠. 이겼다고. 뛰어서 아테네에서 승리를 이야기를 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록에 보면은요, 아테네로 뛰어간 게 아니라 스파르타로 뛰어갔습니다. 스파르타까지 뛰어갔습니다. 전쟁에 알리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올림픽 게임으로 성화가 되었죠. 자, 그게 490년입니다. BC 490년. 그러다가 10년 후에 첫 번째 전쟁을 실패로 했던 페르시아가 이번에는 육군을 보냅니다. 해군을 보내다 실패했죠, 그죠? 육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쭉 위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저 위쪽으로 돌아가지고요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테르모필라에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셨던 그 영화 그세스가 쳐들어왔던 그 테르모필라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테르모필라입니다. 이 테르모필라에는요 온천이 있어요. 온천의 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온천으로 가는 문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전투가 있었습니다. 영화하고 좀 다르죠. 영화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싸운 것처럼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가 그 테르모필라의 전투가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테르모필라입니다. 이 군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붙은 겁니다. 여기서. 여기 보십시오. 산이 있죠. 크죠? 산이 큽니다. 이 산이. 바로 여기가 아폴로 신전이 있는 바로 그 델피로 가는 산인 델피, 파르나소스 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산이 높기 때문에 이 밑으로 협곡이 있고요. 반드시 이 산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던 펠로폰네소스에 있던 스파르타 군대가 저기서 진을 치고 방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파르나소스 산인데요. 이쪽이 델피 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델피 쪽에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보통 아테네에서 올라가죠. 이렇게 아테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오면은 그 자연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아름답다 그럴까 신비하다는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자, 바로 그 테르모필라에서 싸웠던 전쟁의 신화가 신화가 아니죠. 역사가 지금 기록으로 유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화에 보시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신이 오니까 그 사신을 빡 차버리죠, 그죠? 스파르타 하면서 빡 차버리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곳에서 나온 겁니다. 역사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크세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에는 물과 흙을 요구하는 전령을 보내지 않았다. 항복할 사람들은 물과 흙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하고 아테네는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전에 다리우스, 자기 아버지죠. 다리우스가 같은 목적으로 전령을 보냈을 때 아테네인들은 전령들을 구덩 속에 몰아넣고 스파르타인은 우물에다가 빡 쳐넣었죠. 그죠? 우물 속에 쳐넣었다는 거죠. 거기서 왕에게 줄 흙과 물을 가져가라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기록 때문에 그런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었던 뭡니까? 저항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테르모필라이 쪽으로 60만 대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아테네나 스파르타의 인구는 3만 명에서 4만 명, 5만 명, 10만 명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60만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스파르타나 이 아테네로서는 충격이었죠. 그죠? 그걸 300명이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300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한 2,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다른 연합군들이 있었는데 제일 선두에 스파르타의 군대가 300명이 서서 이 60만 대군과 싸우게 된 것이죠. 영화에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만은 레오니다스라는 스파르타의 그 왕과 그 300명의 용사들이 임전무퇴 정신으로 싸워서 다 죽게 되죠.
잘 아시는 대로 이 그리스 군들은 방진 대형을 형성합니다. 일로 서서요, 창으로 막고, 이 방패로 막고, 서 있다가, 이제 창들이 대부분 5m입니다. 5m. 5m를 딱 뒤로 대고 있다가, 이렇게 쫙 내밀었다가 쫙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에서 왜 민주주의가 나왔냐면, 저 방진 대형 때문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진 대형과 노잡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일로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촥 이렇게 찌르는데, 한 명이라도 만약에 그 대열을 흩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죠. 그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열에 선 사람들은 10명이든 20명이든 반드시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힘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뭡니까? 한 사람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그런 어떤 민주주의가 탄생했다는 설이 있죠.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화살이 날아와서 하늘을 덮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사실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헤로도트 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들 용감하게 싸웠지만 디에네케스라는 스파르타인의 제일 용감하게 싸웠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페르시아인들이 화살을 쏘면 화살들에 의해 해가 가려질 만큼 그 수가 엄청나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잘 되었군. 그럼 페르시아인들이 해를 가려주면 우리는 햇볕이 아닌 그늘 밑에서 싸우게 되겠군. 이라 말했다.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스는. 아마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굉장히 더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무도 별로 없습니다. 그죠?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기둥을 쌓고 기둥을 쌓고 그 밑에서 그늘에 앉아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해를 가릴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늘 속에서 싸우게 될 거다라고 할 정도였다는 그만큼 용감했다는 뜻이죠. 자, 근데 다 죽게 됩니다. 헬라스인들은 죽음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레오니다스는 이 혼전 중에 용전분투하다가 전사했고 그와 함께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다른 저명한 스파르탄들도 전사했다. 사실 나는 300명 전원의 이름을 알고 있다. 재밌죠? 헤로도토스가 300명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내가 알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육로가 뚫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위에서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육로가 뚫린 거예요. 뚫리었는데 더 진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스파르타에 얼마나 많은 전력이 있는지를 잘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크세르크스의 참모들이 뭐라고 조언하냐면은 해전을 다시 하자고 그럽니다. 해전을, 배를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엄청난 배를 가지고 같은 해에 480년이죠. 자, 마라톤 몇 년이요? 490년. 그 다음에 테르모필라에 480년. 이것도 480년입니다. 같은 해에 해군을 보내는 겁니다. 해군을 보내서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큰 해전이 벌어집니다.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것인데 시오노 나나미의 책도 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에 대한 책도. 자, 보시는 것처럼 흰 배가 그리스 연합군이고요. 검은 배가 페르시아의 군대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진을 치고 있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 위에서 바라보고 있죠. 여기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크세르크세스가 여기 있고요. 페르시아 육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해군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서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의 연합군들은 이쪽에 진을 치고 있고, 해군들이 앞에서 배를 세워놓고 일전을 겨루고 있었던 거죠. 자, 아테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입니다. 피레우스가 여기 있죠? 아테네는 여기 있습니다. 이미 육군들이 위쪽에서 내려왔죠. 그 페르시아 육군이. 그러니까 어떻게 작전을 썼냐? 아마 여러분 다 이야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소개 작전을 씁니다. 신탁을 받아보니까 나무에 피한 자는 생명을 구하리라라는 신탁이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무가 뭐로 생겼냐면 나무 배를 이용한 거다. 배에다가 의탁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철수시킵니다. 아테네를 불지르고 철수시켜서 여기에다가 배 위에다가 진을 치고 일합을 기르게 된 거죠. 소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작전은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 작전을 활용하냐면요, 카이사르가 쳐들어왔을 때, 카이사르가 왜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49년에 로마를 치고 들어오죠. 그때 그
로마를 지키고 있는 폼페이우스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살라미스 해전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테네를 버리고 살라미스로 나갔던 그 테미스토클레스의 작전처럼 나도 그 작전을 쓰겠다라고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 불질러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불질러 버리고 도망가는 작전을 여기서 처음으로 쓰게 됐던 거죠. 자, 아테네는 망했습니다. 벌써 아테네는 이제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의 운명이 이 해전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그 살라미스 해전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그리스의 운명이 이 해전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지면은 이제 스파르타가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왜? 아테네는 벌써 망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서 대부분의 페르시아 함선들은 살라미스에서 아테네인들이나 아이기나인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헬라스인들은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유지하며 해전을 벌였는데 페르시아인들은 대열이 무너진 채 어느새 작전 계획도 없이 싸웠으니 당연한 결과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 연합군들은 질서를 지켰다는 거죠. 질서를 지켰는데 이 페르시아는 그냥 우죽순처럼 막 달려들다가 이게 망했다는 거, 졌다는 겁니다. 자, 영화에 보시면은 이게 2편입니다. 그 302편인데 그 살라미스 해전을 다루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리스의 해군의 모습입니다. 재밌죠? 육군처럼 서 있습니다. 배 갑판 위에 서 있죠. 이렇게 갑판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이 페르시아의 군대하고 배하고 이 그리스의 배하고 차이가 납니다. 길이가 일단 다릅니다. 길이가 페르시아가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이렇게 짧아요. 재밌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가동력, 이 운행하는 게 어느 게 더 유연할까요? 그리스 배가 더 유연하게 방향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긴 배는 방향 틀려면 이렇게 빙 돌아야 되죠. 그죠? 근데 이 그리스 배는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옆으로 가서 보통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페르시아 배가 이렇게 있으면 옆을 이렇게 쾅 박습니다. 충격을 가해가지고요. 박은 다음에 위에 있던 군인들이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육상전 개념이죠. 그래서 뛰어갑니다. 자, 그런데 쾅 박을 때 충격이 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프가 있죠. 로프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 딱 잡고 있다가 쾅 부딪히면 몸을 딱 지킨 다음에 놓고 뛰어가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육상전 개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다가 갑판을 이렇게 다른 배 위에다가 탁 올리든가 아니면 충격을 가해서 뛰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그것이 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왜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군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3단 노선 때문이었습니다. 3단 노선. 페르시아 군대는 배가 어떻게 됐냐면 50명이 일렬로서 졌습니다. 100명이 졌는 거죠. 양쪽으로. 이렇게 졌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군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3단입니다. 위로 돼 있어요. 위로. 페르시아는 일렬로 돼 있고 여기는 3단으로 돼 있으니까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나오겠죠. 그죠? 강력한 힘이 나와서 이게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는 훨씬 작았습니다. 배 숫자는.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 바로 이 작전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작전이 성공했죠. 보시는 것처럼 일렬로 서 있지 않고요.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배를 이렇게 주둔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휘불은 여기 있고요. 배를 이렇게 딱 주둔시키면 일렬로 서 있으면은 한 번에 뚫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을 해서 만약에 여기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쪽 배들이 가서 충격을 가하고 또 빠져나오고 충격을 가하고 빠져나오고 이러면서 작전을 펼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작전을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다음 시간에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스를 위기에서 구했죠. 근데 이 사람이 다음 작전을 구사하는 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또 됩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지도자의 모습, 위기에 처한 그리스를 구하는 사람의 표상이라고 해서 나중에 페리클레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자꾸 복잡하게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것 같은데, 자, 페리클레스라는 인물이 나오기 전에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최고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름만 기억해 놓읍시다. 오늘은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페리클레스를 배울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이 이름만 기억합시다.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인물이 바로 영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그 영화를 보십시오. 302. 2를 보시면은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자, 이게 302의 포스터죠. 이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보세요. Stand, fight and die. 내가 죽겠다는 거죠.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Athens will burn. 뭡니까? 아테네를 불태워버렸다. 불태웠죠, 사실은. 자, 아주 이상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자가 하나 나옵니다, 여자가. 이 크세르크세스의 총사령관으로 나옵니다. 실제 하는 인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실제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총사령관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장군의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재밌죠? 그 영화에서는 원래 아테네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테네 사람인데 겁탈을 당해서 아테네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크세르 편에 붙어가지고 그리스를 복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태수였습니다. 태수. 그러니까 지방의 한 도시, 페르시아의 한 지방의 태수였는데 전쟁을 아주 잘하고 아주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아주 나쁜 사악한 여자로 나오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쟁이 지금 3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마라톤 전투 몇 년이죠? 490년. 데르몬필라이 전투 몇 년? 480년. 살라미세전 몇 년? 480년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저 앞에서부터 크로이소스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전쟁이 3번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헤로도트스가 쓴 최초의 역사서를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헤로도트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3가지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나쁜 군주가 될 것인가? 선한 군주가 될 것인가? 3번째, 기름진 땅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척박한 땅의 군주로 주인으로 살 것인가? 자, 이걸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헤로도토스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그냥 심심해서 쓴 게 아닙니다. 이 3가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첫 번째 주제가 행복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행복이란 무엇일까? 갑자기 생뚱맞죠? 갑자기 그리스 이야기를 하다가 왜?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틴토레토라는 베네치아 출신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비너스, 마르스, 불칸입니다. 신화 이야기죠. 비너스는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리스에서는, 그죠? 마르스는 여기 있습니다. 마르스 여기 있고, 불칸은 자, 철강업자였습니다. 철강업자. 보세요. 이게 바로 불칸입니다. 헤스파이토스인데, 그죠? 그리스에서는 철강업자입니다. 철강. 이 사람도 특수강 제작업자예요. 이 특수강으로 만든 게 바로 포세이돈의 삼지창입니다. 이 특수강이 바로 만든 게 바로 뭘까요? 제우스의 번개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이 신이죠. 이 신이 만든 방패가 바로 누가 쓴 방패죠? 아테나의 방패.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아킬레스가 썼던 방패. 나중에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계속 납니다. 그 방패를 누가 만드냐? 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아주 성공적인 철강업자였다는 겁니다. 성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지금 풀무에서 쇠를 가지고 쇠를 다금질하고 있는데 아폴로가 찾아왔습니다. 아폴로가 찾아왔어요. 아폴로가 예지의 신이죠.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너 지금 큰일 났다는 거야. 너 지금 비즈니스는 아주 성공적인데 경영은 잘하고 있는데 너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너 마누라가 바람났다는 거야. 네가 바쁘게 막 돌아다니니까 그러다가 너 부인 바람났다는 거야. 화들짝 놀라가지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불륜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잠든 척하고 있는 아내의 침대를 싹 들쳐보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직전까지 사랑을 나누고 있던 불칸이
아니 저 마르스가 깜짝 놀라서 여기 숨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침대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개가 멍멍. 어떤 데는 사람보다 개가 더 나아요. 그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보세요.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큐피트입니다. 마르스와 비너스가 사랑에 빠진 이유가 이 큐피트가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화살을 싹싹 맞으면 다 사랑에 빠지잖아요. 자기 책임이야. 근데 불칸이 화를 날 것 같아서 숨어가지고 자는 척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자는 척 하다가 보니까 재밌을 것 같거든. 이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눈을 싹 뜨고 보는 거예요. 실눈 뜨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죠? 그죠? 이렇게 싹 보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아니고. 그런데 이 불칸의 얼굴을 보시죠. 불칸. 수심이 가득하죠.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까요? 열심히 일하고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엄청난 돈을 벌었고 주위는 계속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했을까요? 바로 그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다. 자신의 뒷모습. 보세요. 틴토레토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불칸의 초라한 뒷모습.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주제가 바로 이 역사의, 이 헤로도트의 역사의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크로이소스 왕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디아의 왕이라고. 이 사람이 처음 이야기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헬라스와 비헬라스가 싸우는 그 이야기 기록을 했는데 생뚱맞게 리디아의 이야기부터 처음 나옵니다. 리디아의 왕 이름이 크로이소스입니다. 이 크로이소스는 지금의 터키예요. 이 터키에서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금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보세요. 금화를 가지고 있죠. 여기 금화 많이 있죠.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Rich as Croesus, richer than Croesus. 크로이소스처럼 부자인 혹은 richer than Croesus, 크로이소스보다 부자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죠. 야, 내가 제일 부자고 내가 제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현자가 찾아오죠. 바로 솔론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 또 솔론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솔론 사람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리스가 아테네가 막 혼란스러웠거든요. 막 빈부 갈등이 심하고 막 싸우고 이럴 때 이 사람이 누진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제일 부자는 12%의 세금을 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0%입니다. 이렇게 저걸 정한 거예요. 누진세를 적용.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죠. 굉장히 현자입니다.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그렇게 법을 정해놓으니까 자, 당신 12% 내고 당신 10% 내고 당신 5% 내고 당신 0% 내라 그러면은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12% 내는 사람은 내가 왜 12% 내냐 그러고 이 사람들 다 안 좋아해요. 0%만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법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없애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외유를 떠납니다. 그럴 때가 많죠. 법을 정해놓고 이 법을 우리 변호사님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법을 정해놓고 있으면 자꾸 바꾸라고 압력을 가하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페르시아와 이집트와 리디아를 방문하기 위해서 유람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터키에 있는 리디아에 왔어요. 크로이소스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크로이소스가 야, 아테네 현자가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 보물 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엄청난 보물들이 있죠. 엄청난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 금화를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아테네 현자 솔론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 그랬더니 이 크로이소스는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당신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군을 패죽게 하고 더없이 아름답게 죽은 아테네 사람 텔로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크로이소스는 당신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왜 부자고 금도 많고 당신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데 할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화를 내려고 그러다가 그럼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아르고스의 헤라 축제 때 어머니를 모시고 달렸던 클로이비스와 비톤이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올림피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 스테디움이 그대로 있어요. 원래 올림픽 열렸던 곳. 저희 아들하고 둘이서 막 뛰었습니다. 거기서 아무도 없었지만 저희 아들하고 둘이서 막 달리기도 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올림픽에서 뛴 사람입니다. 그때 저희 와이프가 뒤에 제가 와이프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제 처한테 니 뒤로 가 있어. 나가 있어. 왜 그러더라고요. 원래 올림픽 게임은 네 여자들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올까요? 홀딱 벗고 뛰었거든요. 다 나체로 뛰었어요. 여자들은 못 들어와. 남자들만 했어요. 예?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자들도 올림픽 해야죠. 그게 바로 헤라 축제였던 겁니다. 여자들의 올림픽은 따로 있었어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자, 이 헤라 축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헤라죠. 제우스의 아내죠. 가고 싶었어요. 가려고 보니까 마차가 있어야 돼요, 마차가. 근데 마차가 말이 안 오는 거예요. 말이 없어. 그랬더니 그 아들 클로비스와 비톤이 말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멍에를 졌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마차, 이게 뒤에 마차는 사라졌는데 탁 뛰는 거예요. 막 뛰었던 겁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축제장으로 모시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겁니다. 뛰어가지고 어머니를 다 모셔드리고 어머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헤라 축제를 즐깁니다. 올림픽을 즐기니까 이 클로비스와 비톤이 너무나 행복하게 웃으면서 풀밭에서 잠들게 되는데 그것이 그들의 죽음이었죠. 그들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죽음이 그렇게 행복한가? 그래서 막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제일 행복한 게 아닌가?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하, 인간이란 전적으로 우연의 산물이옵니다. 우연의 산물이에요. 우연의 산물. 여러분 지금 저랑 만난 게 이게 지금 필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연이죠. 전하는 거부에다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옵니다. 하지만 저는 전하께서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전하의 물음에 답할 수 없습니다. 큰 부자라도 운이 좋아 제가 가진 부를 생을 마감할 때까지 즐기지 못한다면 그날그날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제가 부자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라 술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분을 제가 많이 봅니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그 부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술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이? 만약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전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 곧 행복하다고 부린 자격이 있사옵니다. 누가 죽기 전에는 그를 행복하다 부르지 마시고 운이 좋았다 하소서. 누가 죽기 전에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행복한 사람,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지 지금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께서 행복의 그림자를 언뜻 보여주시다가 파멸의 구름턱에 빠뜨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헤로도트스가 그걸 주목한 겁니다. 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전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애설까?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 크로이소스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키루스 대왕에게 지게 됩니다. 키루스가요,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페르시아를 건국하고 제일 먼저 친 게 바로 니디아였어요. 지금의 터키였죠. 잡혔습니다. 그래서 졌기 때문에 당시의 관례대로 화형을 차게 됩니다. 화형. 장작불을 세워놓고 보세요. 이 장작불을 피워놓고 불을 지피는 겁니다. 이제 크로이소스가 죽게 됐어요. 근데 불을 이렇게 확 지피는데
비가 와가지고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이 기루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신께서 얘를 보호하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풀어줍니다. 풀어줘가지고 물어봅니다. 뭘 물어주냐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터키 사람이죠. 리디아 사람인데 헬라스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뭐죠? 바로 헬라신도 아니면서 델피 신전에 가가지고 신탁의 예물을 자꾸 바쳤어요. 자, 석방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랬냐? 너는 그리스 사람도 아닌데 왜 리디아 사람이 델피의 신전에 예물을 바쳤냐? 여기서 신탁을 받는 거예요. 이 신탁 받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사제들이 있습니다. 사제들 다 앉아있어요. 남자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플루타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웅전을 썼죠. 로마 시대에. 그 사람의 역할도 바로 그 사제 역할이었습니다. 사제가 뭘 하냐면은 교통정리를 하는 겁니다. 교통정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줄을 막 그냥 계속 서는 거예요. 예, 줄을 서기 때문에 그 사람들 통제하는 게 그 사제들의 역할이었어요. 남자 사제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이 딱 오면은 이제 순서대로 물론 예물을 많이 바친 사람들은 먼저 해줍니다. 여기도 백이 통해요. 나중에 가보시면은 아예 도시 전체가 백을 쓰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델로스라는 곳에서 아예 델로스 사람들 오면 항상 우선순위를 주라 그래서 델로스가 공부를 엄청 발리게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오면은요, 아침에 찬물을, 염소를 탁 뿌립니다. 염소에게. 염소가 몸을 탁 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신께서 오신 거예요. 안 들잖아. 그럼 아니야. 나 다음. 촥 뿌리면, 염소가 악 떨면은 들어가는 거야, 안으로.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오라클 있죠. 오라클. 무녀들이 환각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걸 듣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서 신탁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면,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크루소스에게 똑같은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면 너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이런 신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폐하, 저는 저 자신을 몰랐습니다. 저는 성공 가도를 달렸고 많은 부를 축적했고 군사들의 숫자도 많았기에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폐하를 대적할 상대가 못 되어옵니다. 폐하는 어릴 때부터 탁월함을 실천하는 분이었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을 자랑했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모습이고 이제 제가 왜 불행한 사람인지 저 자신을 조금 알 것만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헤로도스가 이 이야기를 역사책에 제일 먼저 쓴 이유가 동일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지금 왜 공부를 하냐는 겁니다. 뭘까요?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뭘까를 한번 성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여기에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가? 헤로도트스가 역사책을 쓰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내가 지금 역사책을 왜 썼느냐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냐는 겁니다. 뭘까요? 탁월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헤로도트스가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주 인상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헤로도트 역사책이 너무 두꺼우니 못 읽으시니까 제일 첫 번째 이야기 한 개를 끄집어내요. 제일 중앙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끄집어내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씩 끄집어낸 거예요. 보시라고 이 흐름을.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군주가 될 것인가 착한 군주가 될 것인가. 이때 헤로도트스가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성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세르크세스의 장군이었습니다. 거의 수석 장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여성이 장군을 지위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이 아마존 개념, 아마존이 여전사들이었죠. 이 아마존의 전사들의 개념과 더불어 여성들이 아주 강력한 무력을 행사하는 그 이미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르테스미아입니다. 아까 우리 공부했죠. 살라미세전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그리스 사람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그 맞은편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아르테스미아가 있죠. 아르테스미아입니다. 이름이. 이 아르테스미아가 등장합니다.
영화에서는 302 영화에서는 이 알테스미아가 복수에 불타는 아주 사악한 장군으로 나오지만 원래 이 역사책에 나오는 그 이미지는 그게 아닙니다. 이 아르테미시아는요, 살라미스 해전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머리가 무지 좋은 여자였어요. 장군이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위에 테르모필라에서 이겼죠. 페르시아가 그죠? 300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육군으로 진격해서 스파르타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아테네와 해군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미 마라톤에서 한번 졌지 않냐. 저쪽에 해군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아테네를 치지 말고 스파르타를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군이 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테네는 자동적으로 붕괴될 거라고 봤습니다. 전하께서 굳이 해전을 하실 이유가 어디 있나이까. 이 알테스미아가 조언한 겁니다. 원정 목포였던 아테네는 이미 전하의 수직이 붙었죠. 전하의 앞길을 막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펠로폰네소스로 진격하시면 됩니다. 육로로 그것을 공격하시면 그들은 아테네를 돕기 위해 해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 머리가 좋죠, 그죠? 그냥 스파르타를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테네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붕괴시킬 수 있다. 영화 전혀 딴판이죠. 역사 8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군이 우왕좌왕하다가 졌죠. 페르시아 졌습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이 알테시미아 배를 빼가지고요. 누구를 치냐면은 페르시아 배를 쳐버립니다. 안개가 자욱했거든요.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하니까 이 페르시아 배를 치니까 아테네 군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임기응변에 뛰어난 그런 여장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장군이 참 현명해요.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패전을 하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부하 한 명이 이럽니다. 30만 명만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남아서 싸울 테니까 피하나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군주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죠? 30만 명 내겨놓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진 것처럼 보이죠. 그때 아르테미시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겼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30만 명과 남아서 그리스인들을 노예로 만들겠다면 내버려 두시고 철군하십시오. 패하는 이미 아테네를 불사르시겠다는 원정의 목표를 달성하셨사옵니다. 패하 이미 이겼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 이 점은 명심하십시오. 좋은 주인의 종은 나쁘고 나쁜 주인의 종은 되게 좋은 법입니다. 자, 이 표현 한번 보십시오. 좋은 주인의 종은 나쁘고 나쁜 주인의 종은 되게 좋은 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나쁘다는 것을 굉장히 터프하다고 얘기해 봅시다. 터프하다. 굉장히 터프한 주인의 종은 되게 좋고요. 되게 나이스한 종은 되게 괜찮다는 겁니다. 안 좋다는 겁니다. 나이스하면 어떻게 되죠? 밑에 직원들이 해이해지죠. 그죠? 터프하면은 오히려 더 훈련을 받아서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쁜 군주가 될 것인지 터프한 군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선한 군주가 될 것인지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하들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헤로도토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승리를 이끄는 지휘관들의 그 밑에하고 비교해 보면요, 아주 유능한 직원들 밑에는 보통 무능한 사람들이 있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유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위치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페르시아가 졌죠. 크세르크세스가 돌아갑니다. 그때 이 헤로도토스가 마지막 장, 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의 제일 마지막 장에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일 끝입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바로 이 헤로도토스가 고민했던 게 끝부분에서 나옵니다.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보십시오. 9권 122절입니다.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 사람이 키루스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 크세르크스는 정손자입니다. 정손자. 크세르크스가 쳐들어왔는데 원인은 키루스 위에 있었다. 그 시대에 이미 그 씨앗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부하들이 페르시아가 건국되고 나니까 키루스 대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좁고 울퉁불퉁한 곳을 떠나 더 나은 곳을 차지하도록 합시다. 더 큰 땅을 차지하자는 거죠. 우리 이웃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먼 곳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 하나를 취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배민족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강자라는 거죠. 페르시아가. 우리 강자는 더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종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큰 땅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더 큰 세력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키루스 대왕은 이 제안을 듣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나 그 제안대로 하라. 이거 재미있는 표현이죠. 완전히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국이나 조직이나 기업이나 집단이 세력을 형성하면은 결국 이 집단과 세력은 팽창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지배민족에서 피지배민족이 될 각오를 하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팽창해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붕괴한다는 거죠. 계속 팽창하면 나중에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상하라고 키루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은 그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고 물러났고, 자, 후퇴한 겁니다. 크세르크스가 후퇴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옛날 자기 조상들이 했던 키루스가 했던 말이 옳음을 인정하고 물러났고, 자신들의 견해가 키루스 대왕의 견해보다 못하자 평야를 경작하며 남의 노예가 되느니 척박한 땅을 살며 지배자가 되기를 선택했던 것이다. 끝. 이게 이 책의 끝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기름진 땅에 평야를 경작하면서 기름진 땅에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척박한 땅에서 주인으로 살 것인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냥 척박한 땅에 군주로 살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름진 그리스 땅에서 세력 확장을 기하다가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인지 아닙니까? 네? 그리스의 최초의 역사가가 이 페르시아 전쟁 역사를 쭉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에 기름진 땅에 노예로 살 것인가, 척박한 땅에 군주로 살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저라면은 기름진 땅에 군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 그게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긴 역사를 볼 때 망하지 않은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일 겁니다. 척박한 땅에서 군주로 살던가, 아니면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나온 이야기죠. 이제 감이 잡히시죠? 네? 척박한 땅에 군주로 살던가, 아니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크로이 소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추구해야 되죠? 탁월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이 헤로도토스가 최초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키루스 대왕의 이야기는요,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과제입니다. 다음 시간의 과제. 자,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죠? 페르시아 쳐들어온 거죠. 외국이 쳐들어온 겁니다. 더 큰 위기가 닥칩니다. 어딜까요? 내전이 일어납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위기가 닥친 거죠. 이건요,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왜? 우리도 전쟁의 경험이 있잖아요. 내전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내전의 경험이 있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웠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선으로 봐야 돼. 근데 여기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스파르타가 워낙 육군이 강합니다. 아테네 해군이 강했죠. 육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전쟁하자 그럴까요? 전쟁하지 말자 그럴까요? 전쟁하지 말자 그럽니다. 하지 말자. 그때 한 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페리클레스가 나옵니다. 싸우자.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이 자식은 안 보내면서 뭐, 예? 니는 전쟁에 안 나가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않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페리클레스가 일어나가지고 그 유명한 페리클레스의 추도사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추도사가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요, 용기를 주는 추도사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몇 장 안 돼요. 3장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의 연설문, 그걸 읽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시려고 그래요. 그 반드시 읽으셔서 저랑 같이 다음 시간에는 이 페리클레스의 전쟁사, 이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 전쟁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남았겠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립니다. 보십시오. 이게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를 공부하려면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499, 449죠. 외우셨죠? 그 다음 전쟁이 뭡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원전 5세기는 거의 전쟁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시기에 놀라운 문화가 일어납니다. 이 30년 평화기라고 그래요. 요거를. 이 전쟁이 480년이 끝나면서 이게 한 30년 평화기라고 그러죠. 자, 헤로도트스가 역사를 썼죠. 이 사람이 연대입니다, 이게. 이 점에 썼겠죠, 그죠? 그럼 이 점에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펠로폰네소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게 투키디데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시죠? 460년부터 395년 사이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은 요걸 기록하고 이 사람은 요걸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 전쟁사의 요 중간 부분에서 끝입니다. 다 기록하지 못해요. 중간에 끝이 납니다. 여기서. 자,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399년에 죽었어요. 자, 보이십니까? 위치가?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아테네는 어땠을까요? 충격입니다. 왜? 전쟁 겪었죠. 현자가 죽었다는 거죠. 몰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크세노폰이 요 사람의 뒤를 이어서, 투키디데스 뒤를 이어서 이 전쟁 뒷부분을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헬레니카입니다. 헬레니카, 그리스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될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만큼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 플라톤입니다. 국가. 자, 348년이죠. 여러분, 국가를 철학책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역사책으로 읽어야 돼요. 왜 이 국가가 중요하냐? 국가론. 왜 중요할까요? 플라톤이 본 겁니다. 자, 보세요. 428년입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승이 죽는 걸 지켜봤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뭘까?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래서 이상적인 국가를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죠.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는 어떻게 교육받아야 되는가? 그걸 썼던 게 바로 플라톤의 국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국가를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 모양일까? 에? 플라톤이 이 책을 쓴 거나 우리가 국가를 읽어야 되는 거나 똑같아요. 왜 이 모양일까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 나라는 왜 이것밖에, 왜 이 나라는 전쟁의 내부전을 겪고 스승을 죽이고, 왜 이 나라는 젊은 영혼들이,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가슴 아파요.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역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우리에 대한 탐사 보고서입니다. 히스토리죠. 오늘 강의는 저는 9시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